이름을 알리기 부끄럽고 모든 걸 다 공개하기 어렵다 보니 조금은 숨길 건 숨기고 사연을 적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참 옹졸한 놈입니다. 어쩌면 추절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한 대 맞았으면 기어이 저도 한 대 때려야 두 다리 뻗고 자는 성격인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에 설명부터 뜬금없는 얘기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결혼을 30대 후반에 했습니다. 그 나이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6개월 정도 데이트 끝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작은 무역회사 경리였어요. 얼굴은 귀염상이었지만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여자였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아내는 육하원 측의 이유가 정확해야 하고 돈은 이유 없이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여자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여자애들은 대부분 툭하면 징징대면서 울고 게다가 생활력은커녕 항상 제게 용돈이나 요구하는 스타일이라 아내 같은 여자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제가 좀 풍족하게 자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돈 씀씀이도 크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사는 편인데 아내는 이런 저를 옆에서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저랑 180도 다른 여자를 만나다 보니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일찍 잃은 터라 엄마처럼 누가 챙겨주고 잔소리를 해주는 걸 은근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제게 하는 잔소리가 마치 어머니 잔소리 같고 저 잘되라고 해주는 소리 같아서 그것조차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에서 결혼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집안과 저희 집안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여유있게 살고 아버지도 지역에서 나름 기침 좀 하시는 분이라서 가난한 집안과 결혼하기보단 공무원이나 초등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당신의 의견과 달리 가난한 아내와 결혼한다면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돈 물려받으면 좋죠. 하지만 저도 좋은 직장에서 섭섭치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특별히 탐내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랑이 먼저였죠. 그렇게 직장담보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아내는 괜히 미안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더 그녀를 보살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간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참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평생 안 꺼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슬슬 식어가더군요. 게다가 친정 사람들의 무식함에 저도 혀를 내두르게 되었어요. 일단 친정 식구들은 정말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런 거 몰랐냐고요? 당연히 몰랐으니까 결혼을 했죠. 지방 중소도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먼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슈퍼마켓을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셈에 능하시긴 한데 아무래도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시고 중간에 사기도 많이 당하셔서 그런지 사람을 도통 믿질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장인어른은 그게 맞나? 진짜 맞아?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십니다. 의심하는 성격, 좋게 보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확 날 정도예요. 게다가 장모님은 정말 무식하셨어요. 차라리 비행기 처음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는 시골의 아낙네는 귀엽기라도 하죠. 장모님은 그냥 무식한 게 자랑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기, 남이 있건 없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기, 거기다가 자기 기분대로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분이었어요. 옆에 있다 보면 창피해 죽을 것 같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두 분이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셨을 때였어요. 두 분은 우리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에 집을 마련했으니 나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 어디 한두 푼인가요? 20년 훌쩍 넘긴 외관도 좀 오래된 아파트를 보곤
실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 이야기를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합니다. 최서방은 뭘 하나 해도 시원한 법이 없어. 그게 집이야? 돼지우리지. 차라리 그 돈으로 경기도에 땅을 사지 그랬어. 아무리 무식해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면전에다 대고 하시는지 정말 장모님만 아니면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거기다가 처남은 정말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어찌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지 제가 합의 봐주러 나간 적도 있고 제 인맥을 통틀어서 어떻게든 빼내주려고 발버둥 친 적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처남이란 놈은 매형 고맙습니다. 다음엔 사고 안 칠게요. 근데 만약에 또 사고 치면 또 부탁드립니다. 이게 매형한테 할 소리입니까? 문제아로 자라나서 이미 근본부터가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라 그런지 반성의 기미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보다 보니 슬슬 아내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서 장인의 단점, 장모의 단점이 보이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를 한번 유산하고 나니까 괜히 아내 탓인 것만 같고 점점 속으론 안 좋은 생각만 싹 트더군요. 맞아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처음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콩깍지가 씌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아내의 억척스러움도 싫어지고 친정 식구들의 간섭도 귀찮아지고 점점 마음이 떠나니 몸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냉정했지만 정말 착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이었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모욕감을 줬는데 아내는 그래도 시아버지라면서 늘 아침마다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기일, 아버지 생신 때마다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반가워하시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 와라. 아니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데 뭐가 불편한가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 그럼 명절 때랑 집안 행사 있을 때만 찾아올게요. 그래봤자 1년에 대여섯 번인데 그 정도는 봐주세요. 너는 참 자존심도 없구나.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냉랭한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저도 숨이 멎을 것 같더군요. 점점 더 아내가 지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집에 있기보단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바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물론 정말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일을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들켜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이런 충동적인 심정으로 바람을 핀 거라서 아내에게 들켰을 때도 당당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상당히 냉정했어요. 보통이라면 너 죽네 나 죽네 이러면서 들들 볶아댔을 텐데 아내는 올 것이 왔다는 뉘앙스로 덤덤하게 저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냉정해서 움찔하더군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니까 아내는 한 번이니까 봐줄게. 다음엔 용서는 없어. 아니 용서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고 와.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 말이 더 정내미가 떨어지더군요. 사실 홧김에 여자를 만나고 다닌 터라 저도 바람을 계속해서 피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쯤에서 저도 한 발 물러났죠. 그리고 다시 마음 잡고 집안에 충성을 다했죠. 하지만 제가 시작했다고 마음대로 멈추는 게 아니더군요. 바람을 핀 상대방 여자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요. 매일 찾아와서 아내를 들들 볶고 저도 그녀를 만나서 그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다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울기도 하고 처남이 찾아와서 제 멱살 잡고 험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냉정했던 아내가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그래도 믿었는데 이런 건 깔끔하게 해줘야지. 내가 모든 자존심 굽히고 양보했으면 이런 마무리는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안 그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나중에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고소한 해 만에 또 분쟁에 휩쓸렸어요.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선을 확 그어버리더군요. 아무래도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오셔선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 한 채를 아내 이름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보기엔 오래되고 낡은 빌라지만 나름 좋은 위치에 있고
월세만 받아도 나쁘지 않은 터라 괜찮은 집이었어요.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였지만 아버지께서 미리, 그것도 아내 명의로 선물을 주셨다는 건 아내를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그만 아들인 저를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아내 역시 여자이긴 여자였나 봅니다. 선물에 약하더라고요. 그거 받고 한동안 조용하더군요. 그렇다고 갑자기 안 좋던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아내에게 냉랭했고요. 하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식모 부리듯이 아내를 부려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버지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죠. 아버지, 아내가 식모예요 뭐예요? 돈 많으니까 차라리 가정부 쓰세요. 왜 아내에게 이런 허드렛 일 시키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도대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감정이 쌓여있던 무렵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직 아내의 마음속 상처가 다 낫질 않았으니까 생일은 근사하게 대접해주고 싶어서 나름 고급 호텔도 예약해두고 이래저래 이벤트도 궁리해뒀습니다. 점수를 따고 싶었고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생일 아침날 나는 엄마가 끓여주는 생일 미역국 먹고 싶거든. 오늘 친정집에 다녀올게. 미안하지만 식사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약간 김이 새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죠. 저녁이나 되면 알아서 오겠거니 하고 그날은 회사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가끔 처남하고 술 한잔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넘어간 적이 있는 터라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새벽에 하는 유럽 축구를 보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새벽 6시더군요.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며 다른 방을 뒤져봐도 아내는 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처가에 하루 정도 있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도 그 다음날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친정이 있나 보다 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 후에 장모님도 처남도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등 쪽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행여나 사고라도 난 걸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처가로 내려갔죠. 처가가 차로만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방이라서 한참을 달려갔죠. 처가에 들어가는 길에 장인어른이 수십 년째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먼저 들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 장모가 계셔야 할 자리에 낯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시던 노부부 어디 가셨어요? 원래 여기 슈퍼 주인이셨는데? 아, 그 어르신들요? 저한테 가게 파시고 다른 일 하신다고 나가셨는데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서 이번엔 처가에 갔죠. 근데 더 웃긴 건 처가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이웃집에 물어보니 이미 이사 간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다면서 이웃집에선 조금 섭섭해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옆집 사람하고 30년 가까이 호영호재하며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장인 장모님의 거취를 모른다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보다 더 황당한 건 당연히 사위인 저도 모르게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까지 같이 사라졌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성인인지라 마냥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솔직히 여러 군데서 아내와 닮은 사람을 봤다. 장인 장모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 아내가 어느 술집에 팔려간 것 같다. 처남이 어느 시골 장터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더라. 등등 정말 별의별 소문과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서 보면 전부 다 아내를 닮은 사람이거나 아예 이름만 같은 사람인 경우도 많았고 장인 장모는커녕 생판 닮지도 않은 노인들의 경우도 많았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다들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도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기질 않은 거죠. 하지만 조금은 계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주신 빌라는 팔아치웠고 아내가 돈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통장에 잔고 탈탈 털어서 도망갔더군요. 이걸 횡령이라고 해야 하나 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일단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본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친구인데다가 사실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이기도 했죠. 원래 아내가 그 친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저를 소개시켜준 거라 우리 부부간에 일이 생길 때마다 조언도 해주고 중간에서 해결책도 제시해주던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고소한다고 하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네가 뭘 잘해준 게 있다고 고소를 하냐?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네가 준 돈이고 아버지가 준 돈이잖아.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친구의 일갈이라 조금은 움찔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솔직히 니네 집에서 재수씨 식무 취급하고 니네 아버지도 그렇게 대했으니까 미안해서 빌려준 거고 바람핀 거 용서해달라고 준 거고 그동안 돈 모은 것 중에 일부는 재수씨 목도 있어서 가져간 건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되겠냐? 왜 사라졌는지 이유부터 알아야지. 사람 고소부터 하면 되겠어? 넌 가족이 집 나가면 고소하냐? 아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야 괜히 고소하고 법정 싸움 가면 그거 완전 개판되는 거니까 그냥 네가 당분간 참고 기다려. 재수씨가 여지껏 너 바깥에서 나들고 다니는 거 참아줬는데 너는 그거 하나 조금 못 기다리냐? 네가 얼마나 평소에 재수씨를 섭섭하게 했으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잠적했을까?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고소, 신고, 법정 싸움 이런 머리 아픈 짓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봐라. 솔직히 친구가 예로 든 말은 틀렸죠. 가족이 집 나갔다고 고소하진 않지만 가족이 집안의 돈을 훔쳐서 사라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친구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바람까지 피고 계속 고생만 시켰는데 차라리 이 돈을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그동안 아내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이 용서가 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돈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집이 희청일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외동아들인데다가 낡은 빌라 외에도 서울에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계셔서 어차피 조금 넉넉한 위조료를 줬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는 말처럼 묵묵히 가만히 있기로 했죠. 그냥 언젠간 돌아오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자 이런 생각만 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가끔은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어쩔 땐 그리워서 엉엉 울게 되더군요. 솔직히 옆에 있을 때는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지니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고 저를 욕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저 욕먹어도 싸요.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죽지만 않고 무사하다면 결국 언젠가는 제게 다시 돌아올 거란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요가를 시작하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잡념도 사라지고 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점점 마음의 화를 다스리니까 다시 일에도 집중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친구도 그런 저를 응원해줬고요. 그렇게 버티고 지내고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도 어느새 4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됐고요. 시간 참 빠르더군요. 그 사이에 저는 부장급 나이가 되었고 취미는 골프가 생겼고 글쎄요 딱히 뭔가 변한 건 없지만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에 친정 식구들을 만났다는 제보를 또다시 많이 접하긴 했지만 이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 이젠 찾으러 갈 열정도 없었어요. 그냥 언젠간 다시 찾아올 거란 믿음뿐이었죠. 솔직히 그 이후로 저에게 무슨 해코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재산을 더 이상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10년간 별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어디서 잘 지낼 거고 이혼 원하면 다시 올 거고 사망했다면 틀림없이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사는데 불편함도 딱히 없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거의 10년쯤 되니까 해탈의 경제에 다다르니 오히려 좋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업무 모임차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돌싱이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말 차분하고 생각이 깊고 내조를 잘하는 스타일의 여성이었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들이대거나 호감을 보인 게 아니거든요. 아내에 대해 이미 지긋지긋하게 물린 것도 있고 엄밀히 이혼을 한 상태도 아니니까 그녀에게 관심만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두터워서 저에게도 종교를 강요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게 싫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것 하나만 빼면 정말로 그녀와 늦게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지더군요. 마침 그녀도 장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요리학과를 나와서 요리학원을 하기도 했고 이미 요식업을 하고 있긴 했지만 어떤 일 때문에 가게를 접고 잠시 쉬고 있었거든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아버지에게 손 벌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재벌도 아니시고 10년 사이에 아버지 사업도 많이 기울고 여기서 글로 다 적을 순 없지만 아무튼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동업하는 사람이랑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고 사기 사건도 연루되어서 법원이랑 경찰서를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나선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어렸을 때는 누구보다 제일 강직하고 강한 아버지였는데 역시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이제 겨우 서울에 빌딩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빌딩이라고 해서 엄청 시세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곽 지역에 위치한 조그마한 건물이라 지금 시세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드니 풍이 제대로 와서 제대로 말씀도 거동도 못하시게 되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옆에서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러니 하루가 다르게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나 지금 제 옆에 아내가 있었으면 아버지 병간호를 해주었겠다 싶어요. 그러면 상태가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저 때문에 저렇게 되신 것 같아서 아들로서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차마 재혼하고 싶은 여자 때문에 돈 빌려달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결국 차선책으로 아내가 가져간 낡은 빌라가 생각나더라고요. 현재로서 큰 목돈을 얻기 위해서는 좀 치졸하기는 하지만 이혼이라도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궁극적인 귀책 사유는 아내에게 있으니까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먼저 바람피고 아내를 하대한 저에게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10년을 저희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잠적한 아내에게도 확실히 잘못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에 이혼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소송 대상도 불분명해서 사망신고를 아예 해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는 서류상으론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금융거래도 한 적이 없고 어느 CCTV에도 찍힌 적도 없이 완벽히 잠수를 탔으니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난감하더군요. 이러면 혼인신고도 못하는 터라 차라리 초반에 그냥 이혼해버릴걸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0년간 연락도 없으니 사망했다고 믿고 법원에 사망했다고 처리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서류를 준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세요? 잘 있었어? 나야. 정말 낯익은 목소리인데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약간 허스키해지고 말투가 많이 딱딱해지긴 했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근데 그녀는 번호 그대로네. 잘 지냈어?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거기 살고 있지? 우리 한번 만나. 할 이야기도 많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더군요. 도대체 1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10년 동안 그녀에겐 아니 처가 식구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를 왜 떠난 걸까? 별의별 궁금증이 마구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약속한 장소에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궁금했지만 막상 아내를 만나려고 하니 어떻게 변했을지도 궁금하더군요. 저는 10년 사이에 배도 좀 나오고 앞머리도 조금 벗겨진 터라 완전 중년 아저씨가 됐는데 아내도 여전한 귀염상인지 아니면 살이 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가게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오는데 숨이 헉하고 멎는 줄 알았어요. 청담동 부잣집 사모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명품이 뭔지 몰라도 아내가 걸치고 온 옷이 틀림없이 명품인 건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 지냈어? 이러면서 자리에 앉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신기하게 그 모습에서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환한 웃음을 짓더니 많이 놀랐지. 당신 아버지 식무살이나 하던 여자가 갑자기 명품 휘감고 1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그치? 안 놀라면 사람이 아니지. 어쨌든 당신도 많이 늙었네. 혼자 사느라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자꾸 뜸을 들이며 말을 빙빙 돌리는 아내가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그만하고 1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지낸 거야. 내가 뭘 하고 지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물론 아내가 저보다 더 이성적이고 계산에 밝은 여자라서 늘 저에게 잔소리를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카리스마 있게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뭔가 끈고매짐이 정확하게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럼 왜 날 떠났는데? 당신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당신이 바람피고 아이 임신시키고 들어와서 뻔뻔하게 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지. 그건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근데 증명했잖아. 내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거 사과한다고 아버지가 빌라를 명의 이전해줬고. 근데 당신이 그거 홀라당 팔아먹고 10년간 잠수 탄 거 아니야. 내가 잠수 탄 거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잠수 타라고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아내도 예상했다는 듯이 사실 아버지가 나보고 나가라고 한 거였어. 한마디로 말해 거래를 한 거야. 이 돈을 줄 테니 내 아들 옆에서 꺼지라는 뜻이지.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마지막 잡고 있던 끈을 놓고 싶더라. 그렇게 시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내가 못 믿었고 싫었던 건지 그러니 나도 지치더라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 시아버지도 내가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순순히 빌라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셔야겠지. 내가 돈 없이 제 발로 당신 옆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당신 몰래 나한테 그냥 빌라 줄 테니 순순히 떠나달라고 말하길래 바로 알았다고 했지. 근데 나중에 그걸 마치 나한테 미안해서 주는 것 마냥 포장하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어차피 내 목 떼주는 거니까 아무 말 안 했어.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 몰래 아버지가 아내랑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내내, 아니 연애 시절부터 유독 제가 만나는 여자의 배경에 집착하고 조금이라도 조건이 안 좋으면 완강히 반대를 하셨지만 결혼까지 한 제 아내에게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꺼낸 아내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당신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수작 부린 사실이 놀랬어? 근데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사실 나도 믿지는 거래는 아니었으니까. 당신만 바람필 줄 알았지? 나도 그 당시 만나는 남자 있었어. 뭐라고? 뭘 그렇게 놀래? 나를 개무시하고 내 가족을 개무시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만 바라볼 줄 알았어? 이미 너가 바람필 때부터 정 털린 지 오래고 그래서 나도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예 작심을 한 듯이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사실 나 당신 친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많이 위로도 받았고 당신네 집안에서 나를 식모 취급할 때마다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당신 친구였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걔가 너랑 나랑 소개시켜준 건데 너가 걔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리고 걔 유부남이잖아. 너 미쳤어? 당신 정말 관심 없구나. 그 사람 이혼한 지 꽤 됐어. 그래, 물론 내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부인은 우리가 바람나서 이혼한 줄 몰라. 정말 추잡하다. 어떻게 바람필 사람이 없어서 내 친구놈이랑 바람을 피냐?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가정 파탄이나 내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 그럼 너는?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돼? 그래, 막말로 나 이렇게 변한 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 사람 취급하기는 했니? 너희 아버지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식모 취급했으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인간이니 아니니 내게 훈계를 해? 집에 부인 놔두고 바람 피고 와서 뻔뻔하게 구는 네 행동은. 그래, 그건 나도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 둘을 소개시켜준 그 친구랑 바람을 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더 빨리 가까워졌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실을 눈치채셨나봐. 나한테 제안을 하더군. 어차피 당신도 바람 폈으니 빌라 받고 당신 재산도 대충 정리해서 집을 나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냥 나온 거야.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다시 한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친구놈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한마디로 말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우롱을 한 거잖아요. 아내는 말 그대로 자기도 바람 폈으니 아버지 말 듣고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위자료 받은 셈 치고 그 돈 받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아내의 말은 받아들인다 해도 아버지는 왜 그 사실을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고, 또 한편으론 왜 친정 식구들도 다 같이 잠적했는지, 그리고 왜 이혼을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아내가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실 잠적한 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 친정집 식구들도 슈퍼 오래 했고 가게 정리해서 어디 시골 내려가서 배 타고 횟집이나 하자고 했거든. 당신 우리 아버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 우리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던 것도 모르지? 어차피 우리 집 식구들 개무시해서 그런 거나 관심 있겠어? 솔직히 아내 말이 맞긴 맞았어요. 친정 식구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말도 안 섞었거든요. 그러니 장인어른의 고향이 어디인지, 평소 은퇴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1도 관심이 없었죠. 그때 당시 장인어른 식구들은 이미 바닷가에 내려갈 준비를 끝내놨고, 마침 아내가 목동구에 오자 그 돈을 합쳐서 시골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물었더니, 당신 아버지가 당신과 헤어지라는데 뭐하러 연락해?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이혼은 내가 안 한 거야. 당신 괴로우라고. 평생 딴 여자 쳐도 못 보게. 그 말을 하는데 눈에서 살기가 돋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이혼 위자료는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신보였던 겁니다. 보통 이라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어쨌든 아내가 신수가 훤해서 조금은 배가 아프더군요. 그래, 좋아. 지금도 내 친구는 맞나? 아니, 대충 파악됐습니다. 어쩐지 친구놈이 아내를 고소하지 말라고 발버둥 친 이유가 다 있던 거였습니다. 정말 사랑이 울고 친구놈의 배신에 두 번 오는 격이었죠. 하지만 굳이 지금 와서 따지기도 싫었습니다. 더 추해 보일 테니까요. 그래, 그럼 내 돈으로 시골 바닷가 내려가서 장사하면서 돈 좀 만졌나 보네? 아주 명품으로 휘감았네? 놀릴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고마워. 덕분에 잘 살아. 아주 저보다 몇 수위는 위에서 놀더군요. 말찌간으로 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나타난 이유나 들어보자고 했더니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걸로 서울에 빌딩 하나 사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빌딩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아내는 우리 아버지 건물을 인수하러 온 거였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속 막장 상황도 아니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돈 벌어서 시아버지 건물 인수해버리는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건물이 많이 낡았고 그 건물 있는 도로가 구소심이 돼서 사람이 뜸하거든요. 그래서 빌딩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완전 밑바닥 매매가는 아닌데 아내는 자기가 번 돈으로 그걸 인수하겠다고 온 거예요. 너무 놀랍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서류 한 장 내밀더군요. 자, 귀책 사유는 나한테 이제 있고 10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줘. 내가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무슨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거만하게 구는데 제가 알던 10년 전 아내가 아니더군요. 솔직히 그런 돈 안 받고 저도 아내랑 평생 이혼 안 해주면서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좋다고 했죠. 아내는 피식하고 웃더니 쿨해서 좋네. 그래, 이걸로 우리 사이는 정리된 거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내 친구놈하고 결혼하려고 이미 작전을 다 세운 거겠죠.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복수심에 불타오르더군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제가 못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이미 그런 경제력을 훨씬 뛰어넘는 재력을 갖고 있었고 이미 다 가질 수 있는 건 가졌더라고요. 이미 아버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고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 걸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원망을 했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풍이어서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신으로 인해 사건이 너무 크게 커져서 아무 말 못하시는 것 같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저희 몫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아버지 건물을 싸게 인수받는다고 왔고 이미 사정을 아는 아버지는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제가 팔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낡은 빌딩 사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빨리 팔아버렸죠. 아내에겐 그 빌딩이 뭔가 상징이었나봐요. 복수했다는 쾌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다시 역이용했습니다. 아내가 그 빌딩에 임대를 냈고 거기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와 커피숍이 들어왔길래 바로 옆 건물에 여자친구를 위한 홍탁 음식점을 내줬습니다. 일부러 가장 삭힌 전라도 홍어를 가지고 온 거죠. 구도심이라 노인들이 더 많이 살아서인지 햄버거 가게보다 홍탁 가게가 훨씬 잘 되거든요. 여자친구도 신의 한 수라며 엄청 좋아했고요. 옆에 햄버거 가게에서 여자친구에게 문 좀 닫아달라고 항의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홍탁집의 매력이 바로 그건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환풍시설도 햄버거 건물 쪽으로 냈고요. 참 치졸한 복수란 거 다 압니다. 맞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옹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의 10년이 부정받고 바보짓 한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그러니 썩은 냄새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건물에 새든 세입자들은 떠나게 되었고 어느새 아내 건물은 거의 다 공실이 되었어요. 원래 터가 좋지도 않았고 또 건물 자체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공실률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홍어 냄새로 공격을 하니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다행히 곧 저랑 결혼할 여자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이 여자가 요리 실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누구는 옹졸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라도 나름 복수 아닌 복수를 하니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솔직히 아내에게 아버지의 낡은 빌라를 준 돈은 그렇게 아깝거나 억울하진 않습니다. 먼저 제가 바람피고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서 이혼 위자료로 생각하고 떼주면 그만이지만 제 친구놈이랑 저 몰래 바람핀 건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로남불이냐고 저를 욕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남자인데요. 그리고 다른 놈도 아니고 아내를 소개시켜준 제 친구놈이랑 바람이 나다니 이건 정말 둘이 저를 완전 갖고 논 거잖아요. 아무튼 치졸한 홍어 공격으로 어느 정도 아내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건물을 손 털고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아내의 건물에 들어선 자리가 재개발로 지정되어 손해는커녕 오히려 웃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한 복수는 아마 아내에게 털끝 하나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로는 아내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놈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알아보면 합병 날 것 같아서 동창 모임도 안 나가고 지금의 재혼한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참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사실 1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여자들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아내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네요. 제가 아내랑 결혼 생활했을 때 조금 잘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잘 살았다면 현재 아내가 불려놓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제 자신에게 분통이 터지면서 화가 나기도 하네요. 아무튼 지금 와서 이런 후회를 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